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골든 리걸 마인드의 지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답변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답변서를 쓰는 방법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답변서 쓰는 방법도 간단하게 예시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소장에 대비돼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소장 단계에서는 사건 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없지만 여기에서 답변서 부분부터는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건 번호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서의 양식을 크게 한번 보시면요. 네, 답변서 제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건에서 사건 번호가 나와 있는데 앞에 2020 부분은 이제 사건이 접수된 해 이름이고 앞에 가단된 그 가 부분은 민사이기 때문에 가라고 돼 있고 단은 단독 사건이라고 해서 단이 돼 있고요. 뒤에 1234호는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다 보니까 부여가 된 것 같고 뒤에 대여금은 원고가 정한 사건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 이름 나와 있고 피고 이름도 나와 있고 한데 이제 보통 피고의 주소 부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피고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소장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답변서를 쓸 테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원고가 써낸 그 주소가 아마 그 본인의 주소와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제 본인의 그 사이에 주소 변동이 있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주소 변경 신고서 같은 걸 내고요. 그다음에 주소를 변경된 주소를 적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송달 장소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가 주소와 달라서 다른 주소와 받고 싶으면 송달 장소 그 변경 신고서를 내도 되고 그다음에 송달 영수하는 사람을 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받아야 될 상황이 된다 싶으면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변경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면 또 되겠습니다. 그때 답변서 하여튼 앞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그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나와 있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그 판결서에 보면 판결서의 그 주문에 해당되는 내용, 그 주문에 자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겠고요.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판결서 중에서 이유 부분에 들어갈 내용, 자신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고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었기 때문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고요. 간혹 이제 시간이 쫓겨서 그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까지 하기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까지만 작성을 하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간단한 문구를 써서 내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형식적인 답변서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든 예시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서를 쓰진 않았고 실질적인 답변서 형식으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까지 적었습니다. 만약에 형식적인 답변서만 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은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텐데 피고 입장에서 반박하는 내용들은 보통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돈을 실제로 빌려간 사람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하나 이런 식으로 답변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돈은 빌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 변제했다 이런 내용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그 정도 돈을 빌리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일부 갚아서 실제 채무액은 그거보다 훨씬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든 예시는 그 중에서 청구 변제기가 이미 지난 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새롭게 합의를 해서 보통 이제 피고가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돈 그럼 이것만 갚아라라고 새롭게 합의를 했고 그 합의를 한 다음에 그 합의된 금액을 변제했다. 그래서 그 변제로 인해서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 그런 식의 이제 예시 사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예시 사안이 이거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답변서 가보시죠. 답변서 보면 청구 그 취지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 간혹 이런 게 피고가 여러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자기는 여러 피고 중에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원고의 피고 뭐 이땡땡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통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현재 이제 이 유튜브를 현직에 계신 분들도 듣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자신이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제 소송 대리인을 적어야 될 때는 어떻게 적냐면 그 앞에 피고 부분에 피고 이땡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이 단독으로 할 때 하는 예시이고 피고 부분에 그 피고 밑에다가 소송 대리인 변호사 뭐뭐뭐 이렇게 쓰시고 그 밑에 이제 사무실에 주소와 전화번호, 그다음에 팩스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도 되고요. 그것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법무법인 형태로 그런 되어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면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뭐뭐 이렇게 적으시고 그다음에 담당 변호사 뭐뭐뭐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그 밑에 이제 그 법무법인의 해당 주소 적으신 다음에 또 줄 바꿔서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팩스번호 보통 이 정도로 적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청구 이제 원인에 대한 답변을 가보시면 크게 보면 뭐 제목부터 보시면요, 원고 주장의 요지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원고 주장에 대한 인부, 그다음에 합의금 및 합의 및 합의금 변제, 네 번째 결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제 원고 주장에 이제 간략하게 한 두세 줄 뭐 이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고는 2017년 12월 30일 피고에게 금 4천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8년 12월 30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간단하게 원고 주장 요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인부는 그 원고 주장 중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부분 또 부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는 것인데 원고 주장 중에 뭐 사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섞여 있을 수 있어서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주장 중에 인정하는 부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게 있다면 부정하는 게 있다면 부정하는 부분을 또 적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 중 2017년 12월 31일 금 4천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8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빌렸던 사실은 인정하고 그 후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망 부분은 부인하는 내용의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합의금 및 합의금 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고로부터 위 4천만 원을 빌린 이후 피고는 위 변제기 이후인 2011년 1월 14일에 원고와 변제할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새롭게 이제 합의했다는 것이죠. 변제기 지난 다음에 같은 날 위 2천만 원을 전부 변제했습니다. 같은 날 전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했으면 이제 계약이 바뀐 거니까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합의서를 거기 증거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보통 이제 돈을 줬다 변제했다고 하면 변제에 대한 영수증 보통 받으니까 영수증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안 받았으면 그 거래 내역 같은 거라도 보통 있을 테니까 그 거래 내역 같은 거를 해서 증거를 내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영수증과 그다음에 거래 내역 같은 거를 같이 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는 보통 이럴 경우에 변제 확인서를 보통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받고 나서 뭐 어떤 대여금 사건에 대해서 뭐 돈 얼마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채권은 전부 소멸했다. 뭐 이런 변제했다는 내용을 적는 그런 변제 확인서 같은 게 있는데 그 변제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수증 예를 들었지만 변제 확인서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위 변제로 인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반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습니다. 이렇게 변제하게 되면 전부 소멸하게 되죠. 그다음에 결어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통 결어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입증 방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서, 영수증, 거래 내역이 있는데 또 뭐 그 붙일 방법이 111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제 원고 같은 경우는 갑제 1호증 이렇게 나갔는데 피고는 을제 1호증 이렇게 나갑니다. 참고로 나중에 이제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여기 입증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소명 방법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갑이든 을이든 간에 그 앞에 소자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갑제 1호증은 소갑제 1호증 이렇게 나가고요. 을제 1호증은 소을제 1호증 이런 식으로 앞에 소란 글이 붙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를 보면 첨부 서류 역시 위 입증 방법 각 한 통, 답변서 부분 한 통 이렇게 적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위임장 같은 게 하나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장 한 통도 들어갈 것이고요. 답변서는 보통 이제 그 원고가 한 명일 경우에 두 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법원용으로 제출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상대방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여러 개를 제출해야 되겠죠. 가끔 이제 상대방이 뭐 부부일 경우는 그럼 부부는 뭐 같은 주소에 사니까 하나만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설령 상대가 부부라 하더라도 같은 주소지에 있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두 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송달료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그렇게 해서 두 명으로 계산해서 제출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도 보면 2020년 1월 24일로 되어 있고 뭐 위 피고 이땡땡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할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답변서 부분 밑에 이제 뭐 위임장 같은 거 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게 만약에 이제 전자소송 형태로 제출하시게 되면 답변서 부분 한 통 이런 것들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위 피고 이땡땡인이라고 나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밑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일 경우에는 위 피고 소송 대리인 뭐 변호사 누구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서울 뭐 중앙지방법원 제 몇몇 민사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고 입장에서 상대방의 소장 부분을 받다 보면 그 소장 부분하고 소송 안내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함께 이제 동봉되어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재판부 이름까지 다 기재된 채로 나오기 때문에 재판부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있는 그 뭐 답변서라고 써 있는 부분하고 맨 밑에 있는 그 어느 법원 규정 관할 법원 부분은 보통 이제 16포인트 아니면 18포인트 정도로 하셔서 뭐 휴먼 고득기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이제 휴먼 명조체로 해서 글자 크기는 한 12포인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글자 간격은 200에서 한 250% 사이로 보통 한다고 했었고요. 좌우의 여백은 법상으로는 2cm씩 보통 두 개 되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옆에 이제 뭐 띠지 같은 거 원고지 피고지를 표시하는 그런 띠지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양쪽을 3cm씩 이렇게 떼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전에 실무상 그렇게 하는 일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서라고 쓰는 그 맨 윗부분에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이제 약간 편철을 위해서 띄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4.5cm 정도로 띄우시면 되고 맨 아랫부분 페이지의 맨 아랫부분은 약 한 3.5cm 정도로 띄우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답변서를 쓰는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뭘 할지 약간 고민스럽긴 합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을 하고 진행을 그쪽으로 먼저 하려고 했는데 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또 다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걸 할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뭐냐면 여기 그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정도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송달도 되고 확정이 되고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상대에게 소송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거를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어떻게 그럼 얼마가 계산되어지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복잡한 분들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고 지금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주제를 좀 정해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